2024년 시작된 의정 사태의 여파는 최소한 5년, 길게 보면 1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의 질적 저하는 차마 눈을 뜨고 보기 어려운 수준인데요.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젊은 의사의 숫자도 몇 되지 않습니다. 오호 통제라. 저희 기관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더 잘 가르쳐야겠다는 일념하에 내시경 컨퍼런스, 북 리딩, 핸즈온 트레이닝을 포함한 교육을 평소보다 더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헬리코박터에 대한 저널 클럽이 있었고 관련하여 몇 가지 코멘트를 준비하였습니다. 들어가는 정리입니다. 10년 전 사진입니다. 전 정부는 그리고 위치 하부는 경한 아트로픽 체인지가 있습니다. 하이바디와 푼두스에서는 아트로픽 체인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관찰하면 스파티 레드니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전에는 이러한 소견을 무시하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소견이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당시 1년 후 내시경 재검만 권했던 기록입니다. 최근 같은 환자의 추정 내시경입니다. 전 정부와 위체 하부 소만의 아트로픽 체인지는 대강 비슷한데요. 하이바디와 푼두스의 스파티 레드니스도 대강 비슷합니다. 이번에는 헬리코박터 위험을 의심하고 헬리코박터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였고요. 헬리코박터 어소시에이티드 가스트라이티스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직검사 소견입니다. 위체 중상부 대만에서 시행한 조직검사고요. 포베올라 에피텔리움, 핏이 짧고 파리에탈 셀과 칩셀로 이루어진 글랜드 부분이 긴 전형적인 푼딕 글랜드 에피텔리움인데요. 보시면 표면에 가까워서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다소 깊은 곳에 림포이드 폴리클이 있습니다. 이는 육안으로 헬리코박터를 보지 않더라도 저배율에서 헬리코박터 게스트라이티스임을 금방 알 수 있는 소견입니다. 근접해서 보면 글랜드 프로퍼 사이에는 염증세포 침윤이 매우 적고 피트, 포베올라 에피텔리움 부분만 림포이드 셀 인필트레이션이 댄스하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헬리코박터 어소시에이티드 가스트라이티스이고요. 만약 이게 반대가 되면 오토이뮨 게스트라이티스일 수 있습니다. 표면은 정상이고 딥 글랜드 부분에 염증이 많은 경우이죠. 여하튼 이 환자는 조직검사를 통하여 헬리코박터 어소시에이티드 가스트라이티스로 확인되었습니다. 헬리코박터 위험의 내시경 소견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의가 있었는데요. 최근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이 특징적인 소견을 모아서 스코어링을 만듦으로써 어떠한 소견이 있을 때 조직검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서제스천이 있으니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자에게는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근본 내시경에서 발적부가 보여 조직검사 한 바 헬리코박터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궤양이나 위암 환자에서만 헬리코박터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소화성 궤양이나 암 환자가 아니더라도 제균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비싸지는 않지만 약값 전행을 환자가 부담토로 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원하시면 제균 치료를 처방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드렸고요. 2주 1차 제균 치료를 100대 100,
즉 약가 본인 부담으로 처방하고 8주 후 호기 검사를 추천하였습니다. 백대백으로 처방하는 것은 썩 내키지 않는 일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의료보험비로 납부하였는데요. 이 10만 원 정도 하는 제균 치료도 커버해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면 환자들이 화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적응증은 소화성 궤양, 저등급 말트 림프종, 조기위암 절제술 후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선종 내시경 절제술 후입니다. 이 이외에는 모두 100대 100 약값 본인 부담으로 처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목시실린, 클라리스로마이신, 테고프라잔을 100대 100으로 처방하였습니다. 위산 분비 억제제는 꼭 필요한데요. 저는 주로 테고프라잔과 라베프라졸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단서에서는 내시경 및 조직검사에서 헬리코박터 위험으로 나와 헬리코박터 1차 제균 치료 약을 처방하였고 2개월 후 호기 검사를 권하였습니다. 라고 써드렸고요. 보험이 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내용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찾아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적 보험은 회사마다 다르고 약관마다 달라서 제가 답변해 드리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보험회사 맘인데요. 따라서 해당 보험회사 보험 설계사와 상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2개월 후 호기 검사는 음성이었습니다. 제균 치료 결과 확인을 위하여 호기 검사를 하셨는데 다행스럽게 균이 없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1년 후 다시 균이 있는 경우로 나오는 예는 3%입니다. 라고 설명드렸고 14개월 후 내시경 검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4개월 전 제균 치료를 하기 전에 비하여 매우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아트로피는 좋아지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적어도 이데마터스한 점막 그리고 스파티 레디니스는 현저하게 좋아졌습니다.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후 시간이 오래되면 아트로피, 메타플라지아까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데이터도 있으므로 일단 이처럼 깨끗해진 위 점막을 보면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환자를 치료한 보람이 있습니다. 100대 100만 아니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여하튼 매우 즐거운 일입니다. 환자의 위를 이처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것을 왜 2017년까지 못하게 했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Age Adjusted Gastric Cancer의 인시던스는 엄청 줄었습니다. 20년 사이에 3분의 1이 줄었거든요. 1999년에 비하여 2019년에 32.5%가 감소했으니 대단한 성과이고요. 이 성과의 주된 원인이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현실은 무척 어렵습니다. 100대 100 때문인데요. 간혹 제 인터넷 사이트나 유튜브에 댓글이 올라오는데요. 최근 올라온 댓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연휴가 끝난지라 외래 환자가 너무나도 많은 날이었는데 한 환자의 보호자가 왜 약값이 이렇게 비싸냐고 밖에서 컴플레인을 시작합니다. 설명을 이미 들었던 환자분은 보호자를 말리지만 갑자기 등장한 보호자는 헬리코박터균이 그렇게 흔하다는데 보험으로 치료가 안 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라며 밖에서 따지셔서 진료실로 다시 오시라 했습니다.
읽다 보니까 이 사연은 제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사연이 아니고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00대 100 급여에 대해 설명하고 위궤양 위암일 경우에는 어떻고요? 위축성 위암일 때는 어떻고요? 설명을 두세 번 드려도 나라에서 그렇게 정했다고 해도 막무가내이십니다.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삭감이라고 말씀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다 도둑놈들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누가요? 라고 물으니 저라고는 말 못하시고 나라가 도둑놈이라고 합니다. 병원도 나라도 도둑이 아니고 이건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해도 정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손보험 청구 대행? 저야 청구해 주는 분도 있지만 원장님들이 직접 청구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비급여도 죄악시하는 도구로 사용되겠지요. 시에로 검사, 재균 치료 하면 할수록 힘들어서 하기 싫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진짜 힘드네요. 이제 안 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많은 국민과 많은 의사가 느끼고 있는 바를 다소 표현은 거칠지만 잘 전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치료를 100대 100으로 남겨놓은 것은 참으로 훈인국적인 발상입니다. 꼭 필요한 치료는 진행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치료는 하지 않도록 적절히 제어하는 것이 좋은 방향일 것인데요.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의료가 많이 발전하였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오호 통제라. 어떤 병을 치료하는 데는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심플리스틱 어프로치하고요. sophisticated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즉 간단하게 하는 거 하고요. 복잡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을 간단하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복잡하게 하는 거에 마음에 드는 분도 계십니다.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생각하면 그냥 최근 국내 가이드라인을 100% 그대로 간단히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플 어프로치. 우리나라 국내 가이드라인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 가이드라인과 임상 연구의 결과와 인스티튜셔널 데이터를 모두 참고해서 환자분에게 베스트 치료를 하는 소피스티케이티드. 그러나 환자분에게 베스트 치료를 한다는 게 꼭 보험 커버가 되는 게 아닐 수도 있고요. 인정되지 않은 치료일 수도 있고요. 외국에는 적당하지만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치료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최근 국내 가이드라인을 100% 그대로 하나도 바꾸지 않고 치료하는 심플리스틱 어프로치를 선호합니다. 현재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에 있어서 참고하는 가장 최근 가이드라인은 이것입니다. 대한 헬리코박터 상부 이장관 학회에서 2020년 나온 자료고요. 우리나라 현실에 비교적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보험 규정도 어느 정도 고려된 치료 방법이거든요. 저는 이걸 참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저널클럽에서 미국 아메리칸 저널 오브 게스트로엔테롤로지에 실렸던 미국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요거였고요. ACG 클리니컬 프랙티스 가이드라인이고요. 이런 도표로 요약이 됩니다.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의 첫 치료에서 비스무스 사제 요법을 옵티마이즈드 해서 사용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옵티마이즈드라는 건 기간도 이주로 하고 약제도 적당하게 적확하게 선정하고 약제 용량도 잘 써야 된다. 그러니까 옵티마이즈드이거든요.
용량이 부족하거나 약제가 미묘하게 틀린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기간이 짧은 경우도 아주 흔하기 때문에 옵티마이즈드를 강조해서 썼습니다.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서도 비스무스 사제 혹은 리파부틴 트리플을 선택한다 라고 서제스트 되었습니다. 비스무스 사제요법 1차 치료는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가이드라인에 있었거든요. 그러나 2020년 가이드라인에는 빠졌습니다. 완전히 빠진 건 아니고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설명을 읽어보면 다른 제균 치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 이렇게 남겨놓았습니다. 그냥 누구에게나 1차 치료로 쓰는 건 아니다 라고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옳지 않다 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만 여하튼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이니까 저는 이걸 지키고 있는데요. 다른 약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무엇이냐? 예를 들면 페니실린 알러지입니다. 페니실린 알러지 환자에게서는 optimized 비스무스 쿼드러플 트리트먼트를 권하는 게 맞고요.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proven antibiotic sensitivity라는 항목을 설정해서 과거에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의 셀비지 트리트먼트에서 항생제 검사에 따른 다른 방침을 제시하였습니다. 컬처 베이스드 트리트먼트가 테일러드 트리트먼트라고도 부르는데요. 테일러드 한 거, 아니한 거에 비하여 뭔가 자세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약을 선정하면 더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 논문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검사를 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클라리스로마이신 PCR 검사를 하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만약에 헬리코박터 클라리스로마이신 PCR에서 내성 양성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환자에게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보시면 우리 가이드라인에 PAM 일주요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PAM 일주요법을 하였습니다. 클라리스마이신 레지스턴트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환자는 의뢰받은 환자입니다. 저는 임상에서 클라리스마이신 기타 다른 항생제 내성 검사가 유용성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고요. 실제로 매우 번거롭습니다. 환자가 검사로 오고 또 결과 보러 오고 거기에 약을 맞춰서 쓰고 그리고 혹시 재균되지 않으면 그 다음 옵션도 무척 어렵거든요. 따라서 테일러드 테라피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 병원과 다른 병원의 데이터를 모아서 임상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이 연구에 이 JH는 제가 아니고 다른 선생님인데요. 이 결과를 보시면 사실 컨커미넌트 트리트먼트와 테일러드 트리트먼트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was not superior 네거티브 데이터를 보여줬거든요. 저희 생각에 가장 잘 디자인된 연구라고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거티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데이터는 널리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좋은 저널에 실리지도 못했습니다. 포지티브 데이터만 실어주거든요. 이처럼 중요한 데이터를 실어주지 않는 그런 관행도 문제긴 문제지만 여하튼 저희 기관과 저희 병원 옆에 있는 또 큰 기관 두 기관에서 함께 연구한 프로스펙티브 테일러드 테라피에 대한 효과는 컨커미턴트 테라피에 비교해서 차이가 없었다로 결론이 났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혹 환자 중에 가족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문의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같은 날 건진을 받는 수가 있어서 이미 내시경 검사가 끝난 상태인데 뒤늦게 물어보시면 참 곤란하거든요. 내시경 검사하기 전에 명시적으로 검사를 해달라고 하면 선별급여에 의하여
검사비 대부분 본인 부담으로 검사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나 내시경 검사가 끝난 상태에서 물어보시면 다른 non-invasive 검사법을 권할지 말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양성인 분의 가족에 대한 치료에 대한 질문인데요. 헬리코박터 양성인 분의 가족은 헬리코박터 음성인 분의 가족에 비하여 헬리코박터 양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검진 내시경에서 헬리코박터 검사를 받고 양성이면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헬리코박터 검사는 내시경 검사 이전에 검사를 요청하셔야 하며 검사비는 대부분 보험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선별급여. 만약 1년 이내에 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암이나 궤양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상태라면 내시경 재검 없이 호기검사, 비급여를 통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아이들에 대한 검사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여자 37세고 림포폴리큘라 게스트라이티스고 헬리코박터 양성이어서 제균 치료를 하였던 분인데요. 아이들 5살도 안 되는 아이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까지 헬리코박터 검사와 치료는 개인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검사와 치료 대상은 환자 본인인데요. 현재의 가이드라인에는 가족의 검사와 치료를 권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을 뿐입니다. 검사를 원하시면 검사를 받아보시고 만약 양성이면 치료를 받는 것도 무방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성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이인 경우죠. 지금부터는 부모가 헬리코박터 양성이고 소아에게 검사를 권하는 것은 현재 표준 의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5살 미만의 아이에게 헬리코박터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는 게 사실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부작용도 고려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좀 더 커서 청소년이 됐을 때 검사를 하도록 미루도록 권하고 있고요. 그러나 5살 이하의 아이에 대한 검사를 원하시면 제가 할 수 없고 소아청소년과에서 상담하시도록 돌려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